네, 반갑습니다. 통일 문제의 이해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은 14주차 강의입니다. 벌써 14주차가 됐네요. 특히 이제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각 나라들 그리고 각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개발을 완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완료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백신이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이 현재 코로나 문제가 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인 안 했지만, 어제까지 계속해서 500명 넘고 600명 넘고, 그렇게 좀,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을 좀 지치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2년 가까이는 아니고,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건강하게 다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북한 신문을 보니까 노동신문이 있는데,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라고 하는 노동신문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모든 대부분의 인민들이 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통계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좀 걱정도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염되기 시작하면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들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나마 잘 극복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잠시만요. 그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어떤 것들이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소위 이야기하는 통일 편익이라는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이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사실 통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크게 이제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통일 비용. 통일 비용과 그 다음에 편익. 실제 통일을 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을 더해서 이것이 플러스가 되면 편익이 커지는 것이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편익이 작아지는 것인데요.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다들 이제 추정을 하는 연구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의 추정이 어떤 통계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정을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통일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거냐. 이거 역시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 사회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정확성을 신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떤 그 통일 편익 계산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편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생각의 방향은 제시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통일 비용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비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북한에다가 어떤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통일 비용을 현재 남북한 사이의 통일 비용을 추정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중심으로 남북한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통일 비용이라 하면 언제,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를테면 북한이 갑작스럽게 급변사태가 일어났다. 북한의 급변사태라 하면 북한에서 수령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그래서 북한 지역이 어떤 혼란 상태,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군대나 공무원 조직들이, 이 당 조직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김정은을 추출을 하고 남한과 통일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주민들이 어떤 그 폭동을 일으켜서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공무원 전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남한과 통일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고, 다른 방법은 이제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은 북한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북한 내부 변화에 따른 통일 방안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외부의 어떤 물리적, 군사적 어떤 공격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방법이 있겠고, 내지는 정말 지금 이제 북핵 문제로 북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철저하게 경제 제재를 이행을 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인 어떤 민중의 국민들의 어떤 폭동과 연결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체제를 포기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특히 전쟁과 같은 군사적 무력 충돌에 의한 통일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게도 북한에게도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 충격은 그렇게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어떤 수령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민중들의 어떤 폭동에 의해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앞전 시간에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남북 왕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토,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굳이 통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통합이 안 되더라도 서로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어떤 갈등이 해소되고 통일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크지 않은 통일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통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이거 역시 잘 알 수 없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예를 보면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는데, 중국과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경제 체제만 자본주의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해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이 사례가 대략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1992년 3년, 4년 이 무렵이었으니까 지금 약 한 30년 정도 흐른 거잖아요. 30년 정도 흘렀고, 이 3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처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었죠. 쉽게 가서 성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중국에 여행도 가고 사업을 하러도 가고 투자도 하고, 실제로 중국에 아주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기지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편안하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는 것처럼 이 개혁 개방과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자유로운 남북 왕래가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다양한 비용들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실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정치, 경제적인 통합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사회문화적인 통합은 남북한의 어떤 동질성상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랄지 사고방식의 특성, 그 다음에 언어의 동일 때문에 충분히 사회문화적 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쉽게.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 통합으로 가는 길은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도 사회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적 통합도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만 한다면 언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령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령제를 유지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는데, 수령제를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만 하게 된다면 개혁 개방 이후에 정치 경제적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 3, 40년? 뭐 길어봐야 50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게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추정을 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300년이 걸릴지 3000년이 걸릴지 지금처럼만 한다면.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로 무의미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예요. 우리 이제 자료를 보면 통일 비용을 열심히 계산을 했던 통일 비용을 열심히 계산했던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는 약 한 2,700억 달러 정도? 2,700억 달러면 얼마일까요? 2천억, 1,000억, 조, 10조, 100조. 2000년도만 하더라도 약 300조 원 정도? 맞죠?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 원이니까 약 환율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300조 원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약 1억 달러. 1억 달러 정도의, 정확하게 여기 숫자로 나와 있는 건 약 9,90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년 만에 3배가 넘게 들어갔죠. 그러면 300조에 약 1,000조 원 정도가 그러면 사실상 이 이후로 통일 편익을 숫자를 계산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이후에 지금이 2020년이니까 13년이 흘렀잖아요. 요 시기가 7년인데 거의 2배가 됐으니까, 그냥 같은 비율로만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3배에 3배니까 1,000조에 3,000조에 9,000조. 그 다음 계산이 안 되네? 100억, 1,000억 조. 9,000조 다음에 넘어가면 경이 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엄청 큰 부담을 가지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비용도 어느 한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출될 전체,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전체의 통일 비용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천년이 걸리면 1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이 걸리면 10조 원이고 10년이 걸리면 100조 원이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감안을 해보면 이 통일될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비용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담해야 될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기준으로 2조 달러 그래서 5조 달러까지 5조 달러면 5천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잖아요. 10년이면 500조 100년이면 5조 연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5조 우리가 지금 국방비로 쓰는 돈만 해도 1년에 5조씩 쓰고 있는데 5조 원씩 아니 50조 원씩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통일 비용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통일 비용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남한 내에서의 갈등 비용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한 내에서 소요되는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우리가 만약에 북한 문제로 갈등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상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지원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통일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비용들을 굳이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통일이 되면 들어가는 비용보다 통일이 안 되고 남북 간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거죠. 자, 실제로 통일이 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통일 비용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를테면 자, 통일 비용이라고 지금 항목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자, 북한 지원 비용이죠. 근데 이 북한 지원 비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비용이라고 어떤 통일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 비용으로 볼 수 있겠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멸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일이 됐다면 그 이후에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이런 북한 지원 비용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실업 문제랄지 다양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업 문제랄지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업 문제를. 북한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남한의 고급 인력들과 북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좀 낮은 임금이 협력을 해가지고 새로운 북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정적자.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을 지원하고 개발하는데 과연 우리가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서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할 것인가, 개발 후에 수익을 나누자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 재정적자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이 그만큼, 그러니까 생산품이 적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될 생필품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건설 장비들, 건설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면 이 물건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물건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10,000원 하던 포크레인이 부족하니까 뭐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물량을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를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입이 줄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의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수익이 계속해서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통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실제로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통일이 안 됐을 때 계속해서 통일이 안 되고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지속됐을 때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이건 완전히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한의 어떤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지원을 하는 거는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남북한이 갈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거는 투자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소멸되는 비용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통일 전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도 우호적이어야 되지만, 남한 내에서의 남남 갈등도 최소화 내지는 해소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한 7년, 10년 사이에 뭐 3배, 4배씩 뛰어가는 이런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소멸되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지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경계를 하면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전향적으로,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이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생기죠.
특히 남한 내에서 좌파와 우파가 서로 이렇게 그 정치적 경쟁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이야기인지도 우리가 좀 지금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일 편익,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발생될 수 있는 이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아마 북한 문제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비용이 국방비일 거예요. 국방비가 우리가 연간 예산이 한 500조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10%니까 50조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방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통일 편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국방비가 축소되고 국방 인력이 감소될 거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통일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사실 더 많은 잠재적인 적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지역에서의 어떤 그 분쟁 당사자로서 중국이 한반도에 침략한 적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침략한 적도 있고, 이 지도상에서 조그마한 이 한반도를 두고 이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침략과 전쟁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이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이 한반도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의 영향력은 대륙 세력이 크게 가지고 있어야 이 해양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하나가 됐을 경우에 대륙 세력은 직접적인 위협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국방비는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 다른 것도 설명할 때 그려야 되는데 괜히 지웠네. 이따가 다시 이야기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국방비가 감소하고 국방 인력이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교비. 사실은 굉장히 외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단순히 이제 경제적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고 플러스 비경제적
비용으로. 이를테면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끝나긴 했지만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북한과의 현안도 있고 일본과의 현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현안도 있고 그 외에 러시아나 다양한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해야 되는데 외교관계를 통해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외교 활동인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외교 활동이 북한 문제에 집중이 돼 있죠. 2020년 현재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제개발협력이랄지 환경 문제랄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국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만 북한과의 어떤 갈등 문제만 부각이 되고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외교적인 문제들은 거의 돌볼 겨를도 없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외교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과의 외교를 북한 문제로 외교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문제들에 우리가 훨씬 집중해서 더 좋은 전략들을 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연계해서 북한 문제가 있는데 앞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북한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만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를 했을 때 공조를 해야만 하고 또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이 소위 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국제관계에서 이게 약자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없다면 외교관계에 대해서 외교에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기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 통일이 되고 북한이 없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본, 미국, 북한을 제외하고 나면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각각의 국가들에게 지금과 같은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외교비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남북 간의 체제 경쟁. 알게 모르게 남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첨예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경쟁은 끝났죠. 끝났는데 지금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군비 경쟁일 수 있거든요. 내지는 어떤 감정 싸움,
체제 경쟁이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약간 우위에 있었다면 9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이 우위를 선점을 하고 지금은 체제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체제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이게 죽겠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싸움의 대상이 아닌 대상과 여전히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계속해서 내가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 뭔가 가정을 이루고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싸워서 싸움이 안 되는, 이미 이 싸움이 끝난 상태의 대상자가 자꾸 이 옷깃을 잡고 있어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의 남북 간의 이 슬픈 체제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옷깃을 잡는 친구가 이 옷깃을 잡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준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일이 됐을 경우에.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요.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경제적으로. 자,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는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 내지는 어떤 사회가 자체적으로 수입과, 생산과 소비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에 의해서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가 1억이라고 그래요. 인구수가 1억 명이 되면 정말 그 아주 핵심적인 자원들, 우리가 국내 영토에서 확보할 수 없는 석유랄지 에너지 자원이랄지 이런 것들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이 1억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어떤 무역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립적으로 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약 한 5,500만 정도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항상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을 한 만큼 수입을 해와야 되고, 생산품을 만들게 되면 이 내수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할 물량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 기업들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내용 생산품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할 생산품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국내에서만 소비한다고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소비자들을 찾아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역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북한 인구가 지금 약 2,5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면 합치면 8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한은 남한대로 어떤 경제 성장과 이 소득 불균형 때문에 중산층들의 어려움, 그 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실업난이랄지 이 생애 주기의 어떤 그 불균형 때문에 출산율이 낮고, 북한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정말 아주 너무나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인구 증가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돼서 8천만 인구가 열심히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 활성화가 되고 좀 정말 살만한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8천만에서 1억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려 정책도 충분히 할 만하겠고요. 자,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한 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총액이 있는데 이 돈이 회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이 돌고 돌아야 경기가 좋다는 거죠. 돈이 어떻게 돌고 돌아요? 내가 돈을 지출을 하더라도 언젠가 조만간 그 지출된 비용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나는 돈을 지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지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올 그만큼의 어떤 지출한 만큼의 돈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올 기대감이 없으면 지출을 하기 어렵죠. 자, 일반 급여 생활자 같은 월급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잖아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든 400만 원을 벌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지출을 하면 다음 달에 또 통장에 그만큼의 수입이 입금이 되니까 그걸 믿고 쭉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데, 자본가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 이 투자에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져서 투자한 만큼의 그리고 그 이상의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소상공인이랄지 어떤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 먼저냐 소비가 먼저냐, 이 문제는요 어떤 그 나라의 경제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인 거예요. 자, 상품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있잖아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낮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물건이 작게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공장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공급이 적을 때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어요.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공급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출을 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또 지웠네. 공급이 충분하게 되고 수요가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폭락을 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냉장고가 100명이 사는데 냉장고가 각 집이 냉장고를 다 구입해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냉장고를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생산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냉장고가 있으니까 굳이 이걸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새로운 냉장고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냉장고를 바꾸거나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대를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역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해야 기업이 살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를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적정한 수의 인구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가 발전되고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 출산율이 1대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2명을 낳아야 최소한 현재 인구수가 유지가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1명만 낳는 사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 뭐 3명, 4명 이렇게 셋째, 넷째까지 낳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낳거나 하나만 낳거나 이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구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죠. 결혼을 한다면 이 인구수의 문제도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인구수 문제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죠.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 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사실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게 주는 것보다 통일이 됐을 때 받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통일이 됐을 때 통일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SOC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인구수가 늘어나고 뭐 경기 이런 거 외에 진짜 지금 있는 그대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들. 첫 번째가 사실은 이거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핵무기죠.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통일 한국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에 대해서 아니면 유지하지 말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이 되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일 한국이 핵 보유 국가가 되겠지만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은 이 핵무기를 국제사회에 판매를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폐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을 생각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었으면 좋겠고 현재 어떤 상태랄지 북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북한이 빨리 핵을 포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어요. 북한은 아직도 석탄을 떼는데 문제는 뭐냐면 석탄을 채취할 기술이 그 다음에 이것을 운반할 기술이 충분치 않아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만약에 이 석탄 채취와 운반 기술이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탄뿐만 아니라 게르마늄이랄지 제가 지하자원 전문가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우라늄이랄지 우라늄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보유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정말 제가 지금 이름을 잘 못 외워서 그러지만 뭔가 중요한 부품을 만들거나 생산을 할 때 중요한 지하 자원들이 북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죠. 낮은 임금의 노동력과 그 다음에 더없이 중요한 영토. 한반도의 절반만을 지금 대한민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남은 절반까지 지배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의 대한민국이 된다면 소위 이야기하는 동북삼성 지역과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러시아 지역과 이 중국 본토 지역이 대한민국의 생활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영토가 북한 지역까지만 확장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토가 2배가 아니라 4배, 5배, 6배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끔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있죠? 북경이 대략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얘가 동북삼성 지역이고, 동북삼성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 연변이랄지 흑룡강성이랄지 또 어디 있지? 아무튼 세 개의 성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경으로 갈까요? 서울로 올까요? 자, 고속철도가 이렇게 블라디보스톡하고 북경으로 해서 이렇게 몽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선족 자치구인 이쪽 동북삼성 지역 사람들은 북경이 아니라 서울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유인 정책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단순한 영토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몽골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우호적인 한국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영토의 확장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통합 효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과거에 그 고구려 시대의 어떤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동북삼성 지역을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그걸 되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환상적인 이야기죠. 환상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경우에 확장될 수 있는 이 활동 반경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그 수치로서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대한민국의 대략 그 고속도로와 철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한 철도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철도를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철도 연결이 여기가 서울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철도 연결이 완성이 되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유라시아 철도가 완성이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영토와 경제의 확장이라고 하는 편익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가 평양이거든요. 서울이고, 평양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 철도에 맞춰서 고속도로가 또 연결이 되고, 통일이 된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자, 통일이 돼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으로 이사를 가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사 오고,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사회주의 체제에 맞춰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한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 여러 시간 동안에 탈북민들 전문가들 모셔다가 우리가 강의를 듣긴 했지만, 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되게 되면 2,500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죠. 철도, 도로 등 SOC 사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되면 주택이랄지 아파트,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한 지역에 땅값도 좀 떨어지겠네? 집값도 좀 떨어지고, 이런 아주 이런 류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류의 편익들은 통일이 돼서 단순히 남북한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류의 이익들은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영토의 확장과 경제 체제의 확장과 비교를 한다면, 이런 것, 주택 문제랄지 교육 문제랄지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국제정치까지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여기에 국제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통일 한국에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다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통일 편익은 결국은 통일 비용과 플러스 통일 이익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현재 일정 부분 감당을 하고 있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까지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맨날 아까 계산 봤죠? 1,000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이 통일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출을 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1,000조 원에는 국방비, 매년 40조, 50조 원씩 써왔던 국방비에다가 북한에다가 지원해줬던 비용에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외교비를 지출했던 거랄지 다양한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고 감당할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통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일된 한반도 내에서 남북한의 어떤 교육이랄지 SOC랄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영토적인,
확장과 국제정치 속에서의 어떤 그 기회비용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통일 이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통일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통일 방식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민족적 감정으로, 그러니까 감정적 통일이죠. 감정적으로 추구했던 통일을 이제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나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한 두 세대 내지 세 세대 차이 나지만 나도 북한 사람들에게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니까, 뭐 우리의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현실적으로 통일이 안 된 현재 남북 간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북한을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부정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우리가 압박하고 공격하고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러한 북한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내부 붕괴론을 이야기를 하고 뭐 수령 숙청론을 이야기를 하고 원점 타격, 뭐 군사 공격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대한민국 내지는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면 개혁 개방을 가장 빠르게 할 것인가,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입장은 핵보유국 인정해주고 개혁 개방을 시키자는 거예요. 핵보유국을 인정해 주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에 쏘겠어요? 미국에 쏘겠어요? 일본에 쏘겠어요? 북한이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국제사회에서의 협상 조건이 체제 유지인데 북한이 전면전을 하겠다고 남한이나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군사 도발을 할 경우에 체제 보장이 안 되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그냥 명목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 주더라도 개혁 개방을 빨리 시키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게 되죠. 이 북한의 경제 성장의 의미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돼요. 경제가 안정이 되고 충분하게 성장이 되면 정치체제하고 무관하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 후에 자유왕래.
자유학례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회문화 통합, 왜냐하면 정치 경제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 경제적인 통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명실공히 정치, 경제, 영토를 포함한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이 적지 않은 것이고,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러한 통일 이익을 최대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개혁개방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벌써 14주차 강의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가 15주차,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중간고사 대체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